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프리즘도 아시아나항공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 등 자회사와 함께 한꺼번에 통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직원들에게 매각 결정 소식을 밝히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권단의 금호그룹 수정자구안 수용으로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작업이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자회사 통매각이 바람직하며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부채가 3조 6천억 원인데 인수자가 모두 갚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일부만 증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삼구 전 회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직원들에게 면목 없고 민망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25일 전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호그룹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다시 맺으면 아시아나항공은 공개 매각에 들어갑니다. 시장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금호그룹 주가는 전일 상한가에서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의 금융기관이라든지 채권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 MOU가 실제로 체결이 되고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2분기에 상환돼야 되는 자금 소요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동성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매각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색동날개의 새 주인을 찾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번 매각 결정이 담긴 금호그룹의 자구안을 보면 드래그 얼롱이나 상표권 확보 등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매각의 방식도 복잡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정지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그리고 IT 기업인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에어포트까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매물로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를 모두 묶어 통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쪼개서 파는 것보다 묶어서 파는 게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빨리 팔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노선이 이제 다양하니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 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유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 절감이. 매각 조건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동반 매각 요청권, 일명 드래그 얼롱은 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까지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옵션입니다. 인수합병이 무산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 지분을 가진 채권단이 드래그 얼롱을 통해 매각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선언해놓고 매각이 무산돼 버릴 수 있잖아요. 금호 그룹 쪽에서 매각을 무산시키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치가 되는 거죠. 또 자구 계획에는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상표권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은이 중국계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호타이어의 미련을 뒀던 박삼구 회장 측이 상표권을 빌미로 매각을 방해했던 전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나항공은 누가 얼마에 가져가게 될까요? 인수 후보들의 속마음을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나 예상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대기업은 SK 한화부터 애경, 신세계, 롯데 CJ 등 6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하나같이 난색을 표합니다. 딴 데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속으로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너무 커서 특히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류를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고려한 바 없습니다. 자금력 있는 사모펀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항공사 비즈니스는 PE업계의 무덤이에요. 수익이나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가 아니라서 유가에 연동되거나 그게 굉장히 좀
글로벌 경기나 아니면 그런 거에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PE가 좋아하는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국내 2대 항공사란 이름값은 탐나지만 사업 변동성은 물론이고 아시아나가 진 빚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일부 금융권은 아시아나의 부채가 최대 7조 원가량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아시아나의 부채가 3조 6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은 다분히 인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업계는 앞으로 구체적인 아시아나의 매각 방법과 또 채권단의 추가 지원 윤곽이 나와야 인수의향자들이 손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것인지는 아직은 눈치 작전 중입니다. 이에 대한 변수 그리고 채권단과 잠재적 인수 후보자들의 난제까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먼저 금호석유화학이 이번 아시아나 매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금호석화는 아시는 것처럼 박삼구 전 회장의 동생 박창구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예. 이 금호석화는 아시아나 항공 지분 11.98%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이 33.47%를 보유한 1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누가 금호석화와 손을 잡느냐도 아시아나 인수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금호석화와 손을 잡으면 재무적 부담은 물론 이른바 호남 여론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이 매각을 주관하는 주관사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을 위한 주관사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뒤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말쯤에는 매각 주관사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친 매각 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늘 매각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우조선해양 등과 달리 매력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인수 마무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아시아나의 부채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흥행에 성공을 하려면 적절하게 이 인수할 기업의 부담을 좀 낮춰줘야 할 텐데 네. 채권단이 이와 관련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네,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되는 부채는 아시는 것처럼 3조 6천억 원에서 3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갚아야 할 금융부채가 1조 2천억 원가량인데요. 예. 채권단이 부채 상환 기간을 늦춰주는 것이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꼽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금액보다 어떻게 보면 부채가 인수자 입장에서는 더 크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이 부채에 대한 이연을 해주겠다는 조건은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고요. 네. 또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박삼구 전 회장이 입김을 차단하겠다고 채권단이 선을 그은 것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채권단과의 문제를 빼고서라도 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도 또 거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2016년에 CJ 헬로비전과의 인수를 추진하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좌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심사 조건으로 대주주 자격 요건의 도덕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덕성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결격 사유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사회적 여론, 인수전 중간에 돌발 상황도 변수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연결식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벌써 앞서 이 조양호 회장의 영정사진도 지나갔고요. 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조양호 회장 유가족들은 마지막 배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자녀들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같은 경우는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을 떠난 운구 차량은 바로 장지로 가지 않고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을 거쳐서
공항동 본사에 들러 고인의 발자취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 본사의 입구에는 임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조양호 회장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이 차량은 조양호 회장이 출퇴근을 하던 길 그리고 평생을 바친 경납고 등까지 모두 돌아본 뒤에야 장지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조양호 회장은 하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인의 유언은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과 끝내 화해하지 못한 본인의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또다시 틀어질 수 있는 가족 관계를 걱정했던 것일 텐데요. 실제로 한진그룹 오너일가 앞에 놓인 이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 오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아들 조원태 사장의 경영권 승계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세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지분 가치는 3,543억 원, 상속세만 1,770억여 원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자산까지 합하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가업 승계 시 65%까지 오릅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팔면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한진가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이 상당수 담보로 잡혀 있어 대출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원태 사장의 삼촌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한진칼 지분을 인수해 백기사나 흑기사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던 한진칼 지분을 안전하게 상속받고 승계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상속세를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깊어지는 것 같고요. 대한항공은 조금 더 지배구조가 좀 더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인데요. 조원태에 있던 대한항공 사장이 사실은 조양호 회장 지분 18% 정도를 무리 없이 인수받을 수 있는 데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또 조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더라도 잠시 유예 시간도 없이 곧바로 치열한 경쟁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하늘로 돌아갔지만 대한항공은 당분간 험로를 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김재철 회장이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김재철 회장은 오늘 오전 열린 동원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룹 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물러난다며 동원의 새로운 역사를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철 회장은 지난 1969년 동원 산업을 만든 1세대 창업주인데요. 직원 3명과 원양어선 한 척으로 시작해 국내 최대 수산업체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김 회장의 퇴임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퇴임 후 그룹 경영과 관련해 필요한 때에만 조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김재철 회장이 물러나면 그룹의 경영 체제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원그룹 측은 김 회장 퇴진 이후에도 지주회사인 엔터프라이즈가 그룹의 전략과 방향을 잡고 각 계열사는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독립 경영을 하는 현재의 구조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체제는 차남인 김난정 부회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200만 명가량의 대출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부업체의 대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정보까지 포함해서 대출해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엄하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규모가 다음 달 27일부터 은행, 카드사 등 전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그동안은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 정보만 금융권이 공유해왔습니다. 이번에 금융권이 공유할 대부업체 정보는 빌려준 돈과 갚고 남은 잔액 두 가지입니다.
즉 A사에서 시기별로 달리 각각 1,000만 원, 2천만 원 대출 받았어도 총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내역과 얼마의 빚이 남았는지만 공유되는 겁니다. 대부업체 대출 정보가 공유되면 전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지표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부업 정보 공유 시 DSR 고도화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또한 금융정보 사각지대 해소로 금리 난증의 해소 등 여신 심사 체계가 보다 건전화되어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차주의 빚 갚을 능력이 축소되면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업 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 점수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감점률 이 정보 공유가 안 됐으면 대출을 쓸 수도 있었던,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정보 공유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 금융위는 대부업체 이용 여부만으로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해 각 업권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람은 한 달에 버는 돈 가운데 절반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에서 30대 사회초년생들의 빚은 1년 사이에 꽤 많이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금융권에서 보통 사람 금융백서라는 다소 특이한 이름의 문서를 내놨는데 이 문서의 보통 사람의 모습 어땠습니까? 네, 신한은행은 전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만 20세에서 64세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한 가구당 평균 476만 원을 벌고 절반인 238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가계 수입을 보면 1년 전보다 14만 원을 더 벌었는데요. 중산층 이하 가구가 소득 증가를 주도한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3년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3만 원 오르면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닫혔던 지갑이 열리면서 월 소비액도 1년 전보다 7만 원 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비는 어떤 분야에 이루어졌습니까? 네, 교육비와 식비 그리고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주거비는 1년 전보다 7만 원 늘면서 큰 오름폭을 보였고요. 교육비도 같은 기간 2만 3천 원 늘었습니다. 소득에서 저축으로 떼는 금액도 늘었는데요. 지난해 소득의 약 25%인 116만 원을 저축했는데 1년 전보다 9만 원 많았습니다. 네, 여기에 요즘은 빚 없이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사회초년생들의 부채 현황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20대와 30대 사회초년생들 가운데 44%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대출 비중이 1년 전보다 3%포인트 낮아졌음에도 대출 잔액과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늘은 겁니다. 1인 평균 대출 잔액은 3,39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32만 원 늘었습니다. 대출금을 갚는 데 걸리는 시간도 4년에서 4년 11개월가량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대출 방식도 눈에 띄는데요. 2030 사회초년생의 40% 이상은 제2, 제3 금융권을 이용한 적이 있고 소액 대출을 받은 경험도 60%를 넘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갑에 현금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금을 갖고 다닐 일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웬만한 계산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결제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하든 택시비를 계산하든 결제 수단은 대부분 카드입니다.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 현금은 아무래도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요즘은 다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심지어 휴대전화만 있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앱을 켠 뒤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결제됩니다. 현금은 물론 카드도 필요 없는 셈입니다. 이 같은 변화에 우리나라 가계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보유한 현금은 7만 8천 원 정도로 3년 전에 비해 3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집이나 사무실에 보유 중인 예비금도 54만 3천 원으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설문조사 결과 간편 송금 서비스 개발이나 현금 도난 위험 때문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현금을 덜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현금 중 5만 원권을 사용하는 빈도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조사 비용으로 쓰였는데 월 평균 4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앞으로 페트병이나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들의 재활용 등급이 세분화됩니다. 표면에 붙은 라벨이 얼마나 쉽게 분리되느냐, 또 유색이냐 무색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제조회사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정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입니다. 색이 들어가지 않았고 라벨엔 절취선이 있어 쉽게 떨어집니다. 재활용 업체들의 처리를 돕기 위해 분리된 라벨은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기존 3단계이던 재활용 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 등급을 많이 만드는 생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그런 재질과 구조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등급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는 그 페트병이 국내에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나가는 게 금년도의 최우선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하 등급 포장재는 페트병의 경우 표면에 문구가 인쇄돼 있고 색깔도 들어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유리병은 와인병과 같이 짙은 색이거나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종이팩도 흰색이 아닌 색상 펄프를 사용했다면 최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관건은 소비자들의 선택.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들이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소비하는 소비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새로 바뀐 기준은 내일부터 적용되고 올해 말부터는 모든 포장재에 재활용 등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업 규모에 비해 사내이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기업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국민연금 감시 대상에 오르는 조건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주요 지침을 만들어 오늘부터 공식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규모나 경영 성과에 비해 사내이사나 감사의 보수를 과도하게 높이는 안건을 올릴 경우에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안건을 올리면 반대 의견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중점관리 기업에 회사 이름을 올리겠다는 설명입니다. 기업 경영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입니다. 네, 이 회사 임원들이 받아가는 연봉이 적지 않은가 보죠? 네, 재벌닷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기 임원 301명의 평균 연봉이 11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미등기 임원 4,600명의 평균 연봉도 4억 원이 넘는 반면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은 8,400만 원입니다. 또 경제개혁연구소가 재작년 조사한 자료에서도 재벌 총수 일가 출신의 최고 경영자의 보수 규모는 일반 직원들과 비교해 평균 35배 이상 많았습니다. 주식 배당금만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재벌 총수들이 급여와 퇴직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보수를 받는 셈인데요. 이런 이유로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법도 발의되는 등 과도한 보수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50 신Q의 국내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LG전자는 5G 스마트폰과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완성도에 집중할 것이라며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출시를 추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5G 상용화 이후 초기 망 불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KT가 온라인 접수 창구에서 보상 신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면서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서류 절차상 미비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접수를 막은 적이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부터 주요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은행연합회는 내일부터 농협과 신한, 우리와 하나은행 또 국민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며 다른 은행들도 시스템 정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30m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비가 내리는 일부 남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강릉의 낮 기온 21도, 전주는 20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되고요. 10도 안팎의 큰 일교 차이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수원과 대전 21도, 춘천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와 울진은 1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 22도, 제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다채롭고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